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결정력을 자랑하는 공격수 손흥민 선수를 보유하고도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패배한 가장 큰 이유는 결정력 부재였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은 2014-2015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 무승부 그리고 뉴캐슬 원정 패배의 패턴이 유사하다라면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세부 전술 운영을 지적했는데요. 도미닉 솔랑키가 부상에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전술적인 개선이 없다면 토트넘의 결정력이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옵타의 그래프를 통해서도 토트넘의 박스 안에서의 슈팅 득점 전환율이 극도로 낮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그야말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슈팅 득점 전환율이 가장 높은 선수이거든요. 이미 크게 드러난 기록, 뉴캐슬전 20회의 슈팅 중에 손흥민 선수가 단 한 번밖에 슈팅을 할 수 없었던 이 경기 운영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디 애슬레틱의 토트넘 담당 기자 제이 해리스가 분석한 토트넘 결정력 부족 진짜 원인 컬럼 풀 버전을 해석하고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옵타의 통계에 따르면 토트넘 허스퍼는 프리미어리그 시즌 첫 3경기에서 53회의 슈팅을 기록한 노팅엄 포레스트를 제외한 다른 그 어떤 팀보다 많은 48번의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유효 슈팅 숫자는 20개로 포레스트에 이어 역시 2위였고 박스 바깥에서의 중거리 슈팅 횟수는 18개로 크리스탈 팰리스의 19개에 이은 공동 2위 기록입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은 이 경기에서 소유권을 장악하고 후방에서 과감한 플레이를 펼치면서 3번의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총 승점 9점 중에 실제로 얻어낸 승점은 4점에 불과했죠. 이번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후 첫 2경기가 홈에서 치르는 아스널전, 브렌트포드전이고 9월 29일에는 올드 트래포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은 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 1대2 패배에서 토트넘은 위에 설명드린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름에 영입한 도미닉 솔랑키가 여전히 부상에 빠진 가운데 데안 쿨루세프스키가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고 손흥민 선수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시작했다가 후반전에 중앙 공격수로 이동했는데요. 이 두 선수의 슈팅 시도 횟수가 겨우 3개에 불과했고 그 3개 중에 쿨루세프스키가 2개를 기록했고 또 그중 하나도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토트넘은 팀이 창출하는 찬스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 기대 득점 수치가 1.3골을 기록했지만 각각 20개나 있었던 슈팅의 평균 기대 득점 값은 0.06골, 득점 확률이 6%에 불과했습니다. 20번의 슈팅 시도에서 절반 이상인 11개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이루어진 중거리 슈팅이었죠. 6,500만 파운드의 클럽 레코드 계약을 맺은 솔랑키가 결정하는 것, 그것만이 과연 토트넘의 문제이고 그 선수가 돌아오면 해결될 만큼 간단한 것일까요?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 개막전에 발목 부상을 당하고 이후 2경기에 결정한 솔랑키가 뉴캐슬과의 경기 6야드 박스 안을 공격했다라면 과연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양질의 기회를 창출하지 못한 토트넘의 플레이 자체가 문제였을까요? 디 애슬레틱이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골문 앞에서 고전했던 문제를 분석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를 마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캐슬 골키퍼 닉 포프에게 정당한 경기였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기회뿐 아니라 더 나은 의사결정으로 그를 더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즉 포프 골키퍼가 선방을 잘해주긴 했지만 포프가 잘한 것보다 우리가 공격 마지막 단계에서의 판단이 좋지 않았다고 지적한 겁니다. 더 많은,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었던 순간이 6번에서 10번 정도는 더 있었다고 생각했다며 그러한 순간을 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주제였다며 지금까지 본인이 팀을 맡은 이후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올 시즌이 이제 2번째 풀시즌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도 그게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감독의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뉴캐슬이 무려 박스 안에 10명의 수비를 배치할 정도로 밀집 수비를 했다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했고 알렉산더 이삭, 공격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모두 수비를 펼치는 상황도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지역으로 꽤 잘 들어갔고 득점에 더 가까운 상황도 있었지만 침착함이 부족했던 순간이 있었다. 때로는 포지셔닝이 부족하기도 했다라면서 우리가 스스로 플레이를 잘 못함으로 인해 그들을 풀어줬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밀집 수비를 하긴 했지만 못 깰 정도는 아니었는데 우리가 잘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어찌됐거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드러낸 불만, 선수들의 의사결정, 뉴캐슬의 밀집 수비, 그리고 닉 포프 골키퍼의 선방까지도 본인의 경기 준비는 괜찮았는데 결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아쉬움, 그 반응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장면들을 하나하나 보자면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은 결국 감독이 전술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후반전 초반의 장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골키퍼 굴리에모 비카리오가 클루셉스키에게 과감하게 전진 패스를 줬고 클루셉스키는 이를 이브 비스마에게 연결합니다. 이브 비스마는 공격수 이삭과 하비반스가 전방 압박을 할 때 이 두 선수를 피해서 탈압박에 성공하면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서 뉴캐슬 박스를 향해서 드리블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찾아냈죠. 미수마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들어가는 브레넌 존슨에게 패스를 했다면 득점을 올릴 수도 있는 기회였다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다소 이기적인 선택으로 슈팅을 했고 문전에 자리 잡고 있던 뉴캐슬 수비수들의 육탄 방어에 걸리고 말았는데요. 이 슈팅이 손흥민 선수의 이날 경기 유일한 슈팅이었어요. 즉 손흥민 선수가 이 순간 슈팅을 시도했던 것은 간만에 공간이 열렸으니까 존슨 쪽으로 비어있긴 해도 존슨의 결정력을 믿기도 어렵고 또 존슨이 다시 컵백을 줬을 때도 이미 문전에 많은 뉴캐슬 수비수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본인이 슈팅을 때려서 그것을 골로 연결하거나 혹은 굴절되는 상황들을 활용하기 위한 판단이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슈팅 기회가 간절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가 많이 오지 않았던 흐름의 경기였는데요. 물론 그 순간 존슨에게 패스하는 선택지를 찾지 못했고 그런 세부 전술을 준비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큰 그림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브레넌 존슨은 이날 후반전에 출전해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펼쳤죠. 하프타임에 파페사르와 교체되어 투입됐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교체에 대해서 첫 번째, 경고 한 장이 있던 사르가 퇴장을 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고 두 번째, 상대의 왼쪽 풀백 로이드 켈리가 역시 경고 한 장을 갖고 있었다 보니까 존슨이 본인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서 상대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교체 투입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선 손흥민 선수의 슈팅 장면이 나오기 몇 분 전에 클루셉스키 선수가 반스와 브루노 기마랑이스의 사이를 파고들면서 만들었던 기회도 좋았는데요. 존슨을 찾기 직전의 장면이죠. 이 두 명을 파고들면서 우측에 존슨에게 패스합니다. 그리고 로이드 켈리가 뒤로 물러나게 되면서 존슨이 공을 소유하고 몇 초의 여유를 갖게 됐는데 이 여유를 활용해서 백포스트 반대편으로 크로스 패스를 올렸고 이 크로스 패스를 향해서 제임스 매디슨과 윌슨 오도베르가 침투하면서 슈팅 기회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크로스를 맞이한 선수는 오도베르였는데요. 뉴캐슬의 오른쪽 풀백인 티노 리브라멘토를 지나치는데 시선 뒤에서 돌아와서 침투하고 제쳐내는데 성공을 했지만 이 날아오는 크로스 패스를 어색하게 터치하고 말았습니다. 즉 부정확한 터치로 빅찬스 미스를 한 것인데요. 이 카메라 앵글 뒤에서 보시면 오도베르가 이 장면은 사실 허리를 굽히면서 헤딩을 해야 하는데 이 헤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무릎에 맞고 빗나가는 모습, 머리로 하려고 했던 것인지 무릎으로 슈팅하려고 했던 것인지 어떤 판단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애매했던, 확실하지 못했던 동작으로 인해 기회를 놓친 것이죠. 존슨이 오른쪽 측면에서 많은 활약을 해줬지만 결국에는 그의 플레이가 결실을 맺지 못하면서 토트넘은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해서 결장한 히샬리송이라든지 또 이번 경기 부상으로 빠진 솔랑키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좀 느낄 수 있는 결정력의 문제를 드러낸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뉴캐슬 공격수 앤서니 고든이 실수를 범하면서 브레넌 존슨이 공을 빼앗고 바로 쇼트 카운터로 역습하면서 속도를 오른쪽 측면에서 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존슨 같은 경우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시를 완벽하게 따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일관된 패턴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박스 안으로 크로스 패스를 바로 연결합니다. 존슨에게 맡긴 정발 윙어, 클래식 윙어의 역할, 우측면 파고들어서 크로스 올리라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여러 선수들이 달려들어와서 다양한 크로스의 낙하 지점을 활용해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만이 유일하게 공격적인 침투를 가져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마랑이스가 클리어링 해내면서 이 기회가 무산이 됐습니다. 이때 오도베르는 겨우 박스 가장자리에 와 있는 상태였고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 프레임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슈팅하지 못했던 것은 손흥민 선수 혼자만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 앞만 차단하면 되는 크로스를 막기 아주 쉬운 상태였다는 것이죠. 공격 때 우다다다다 여러 명들이 들어오게 추구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전략이 이 순간 손흥민 선수 혼자만이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무산이 된 겁니다. 존슨 역시 페드로 포로의 슈팅이 뉴캐슬의 수비수를 맞고 튕겨져 나왔을 때, 자신의 발 앞에 떨어졌을 때 본인 역시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침착하지 못한 장면을 보였는데요. 그는 공중에 공을 살짝 뛰어 올리면서 댄번을 따돌리는 기술까지는 환상적으로 보여줬지만 그 이후 왼발로 시도한 슈팅은
아래쪽 구석을 노렸어야지 확실하게 득점이 될 수 있었는데 왼쪽 상단 구석을 무리하게 노리다가 그냥 홈런볼로 하늘로 공을 뻥 차고 말면서 빅찬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뉴캐슬전 토트넘의 골문 앞에서의 이런 플레이들을 단 한순간으로 요약을 하는 장면을 꼽자면은 전반 10분에 있었던 이 장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며 디 애슬레틱이 지적했는데요. 부상을 당한 미키 반더벤 대신 투입된 라두 드라구신, 이날 센터백에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펼쳤죠. 토트넘은 분명히 뉴캐슬의 백포라인에 이상이 있다, 전문 센터백이 없는 상황을 깨달았고 뉴캐슬은 그에 대비해서 수비 상황에서는 조엘링턴을 왼쪽 풀백 자리로 내리면서 그 공백을 채웠습니다. 그럼에도 토트넘이 그 기회를 비집고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뒷공간으로 한 번에 넘겨준 드라구신의 패스가 들어왔을 때 오도베르와 쿠루세스키가 조엘링턴의 안쪽 공간으로 파고들면서 해법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도베르가 먼저 드라구신의 패스를 받았을 때 조엘링턴과 쿠루세스키가 근거리에 있을 때 본인이 컨트롤해서 슈팅 기회를 만들기 위해 움직이는데 오도베르가 그 돌파를 시도하는 과정 속에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쿠루세스키가 그 공을 건드리면서 이 상황이 오프사이드가 되면서 무산이 된 겁니다. 그냥 쿠루세스키가 건드리지 않고 경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오도베르가 슈팅을 때릴 수 있었는데 결국 이 상황이 뉴캐슬이 프리킥을 얻어내면서 마무리가 된 것이죠. 이 부분은 결국 오도베르의 플레이를 토트넘의 동료 선수들이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8월 16일 시즌이 이미 개막한 이후에 번리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선수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친숙함, 서로의 플레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좋은 득점기를 놓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새로 온 오도베르뿐만이 아니라 선수단 전반에 걸쳐서 공격 라인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는 것, 이게 선수단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동선 정리, 패턴 확보, 그리고 확실한 플레이에 대한 약속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긋나는 상황, 어긋나는 침투와 패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이것은 분명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훈련 세션이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토트넘은 이전 뉴캐슬 원정 당시 그 강렬함에 압도당하면서 득실점 총점이 10대1로 정말 완패를 당했었는데요. 그 두 번의 원정 경기와 비교한다면 이번 원정 경기는 훨씬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뉴캐슬의 상태는 그 두 시즌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불안하고 특히 수비의 문제가 크죠. 뉴캐슬의 에디하우 감독조차 자신의 팀이 충분한 통제력과 침착함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했는데요. 이것은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이번 세인트 제임스 파크 원정에서의 패배가 조금 뼈아프게 찾아올 수 있다, 득점 기회를 수없이 낭비하면서 이길 수 있는 저런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 경기는 2주 전에 있었던 승격팀 레스터시티와의 1대1 무승부 경기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라고 제이 해리스 기자가 지적을 했는데요. 토트넘은 두 경기 모두 긴 시간 동안 공격을 주도하면서도 상대의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9월 15일에 아스널을 상대하기 전까지 2주간의 리셋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까지 솔랑케의 컨디션이 회복되어서 진짜 구번 공격수를 활용하고 그 선수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디 애슬레틱은 솔랑케가 복귀한다고 해서 토트넘의 모든 공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토트넘은 좋은 득점 기회를 골로 전환하고 또 장거리 슈팅을 무리하게 때리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더 많은 숙련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전술적인 패턴 플레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감독이 짧은 시간이라도 이런 패턴을 만들고 조합하고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A매치 기간 동안 많은 선수들이 대표팀에 가 있지만 이 선수들이 돌아왔을 때 집중도 있는 훈련을 통해서, 전술 훈련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준비해야만이 솔랑키가 돌아왔을 때,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돌아왔을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준TV가 2024-2025 시즌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 방송을 시작합니다. 다양한 전문가 패널들과 함께하는 입중계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9월 5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첫 번째 경기 팔레스타인전, 그리고 9월 10일 화요일 밤 10시 30분에는 오만과의 2차전 원정 경기 한준TV의 입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대표팀 경기 일정 이후에는 프리미어리그 빅매치가 이어지죠. 9월 15일 일요일 밤 9시 30분 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경기도 한준TV가 섭외한 전문가 패널과의 입중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한준TV의 실시간 라이브 소통 방송, 입중계 방송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